이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매춘 단속 현장이었어요.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우리는 골목길에서 허겁지겁 뛰쳐나왔죠. 누구도 누구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 살겠다는 본능으로 사방으로 흩어졌죠. 그 와중에 몇몇 언니들은 돈이나 물건을 챙기지 못한 게 아까워 몰래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결국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시절엔 전국 곳곳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 하방, 실직이 벌어지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길가에서 매일같이 일거리 좀 있나 하며 앉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죠. 그리고 내 이야기는 바로 그때 40이 훌쩍 넘은 한 노총각 일국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도 역시 공장에서 잘려나와 삶이 너무 팍팍해서 매일 거리를 어슬렁거리며 시간을 때우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는 길가에 자주 가던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주머니를 뒤져봐도 단돈 300원도 없었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사장에게 돈을 못 가져왔어요. 집에 가서 금방 가져올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현금은 없었어요. 대신 공장에서 쓰던 식권 몇 장, 몇 천어치 되는 게 남아 있었죠. 그러나 이미 퇴직해서 더는 공장에 다니지도 않는데 그 식권은 이제 그에게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옛 동료들을 찾아다니며 그 식권을 돈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사정했지만 아무도 선뜻 도와주려 하지 않았죠. 가난할 때야말로 사람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가장 뚜렷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결국 그를 불쌍히 여긴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이 식권 절반값만 쳐서 현금으로 바꿔주었죠. 그는 그렇게 어렵게 바꾼 돈을 들고 포장마차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은 그에게 태어난 지 몇 달쯤 되어 보이는 아기를 안겨주면서 누가 두고 간 애인지 좀 잠깐 봐줘. 면을 끓이는 동안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의 아이였어요. 그건 제가 포장마차 사장이 한눈을 판 사이 살짝 아이를 두고 간 것이었죠. 그가 아이를 품에 안고 보니 아기 옆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착한 분이시라면 제 아이를 거둬주세요. 매달 2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제 연락 방식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혼자 살아온 거친 남자였어요. 아이 한 번 안아본 적도 없고 그럴 일도 없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그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에게 매달 2만 원은 정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때 보통급여가 5만 원 좌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 유혹을 끝내 뿌리치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 아이를 키워보는 게 어떨까 하는 계산이 서기 시작했죠. 면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는 순간 그는 사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애 혹시 사장님이 데려가실래요? 하지만 사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먼 발치에서 아이를 안고 가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저는 불안과 칼로 여이는 듯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무릎을 꿇고 엉엉 땅을 치며 울었어요. 애를 안고 집으로 돌아간 그는 처음엔 그도 약간 기뻤어요. 이제 나도 돈도 받고 아이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가 밀려왔어요. 아이는 계속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도 못 해봤고 집에는 제대로 된 음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설탕물 한 그릇을 타서 작은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먹여줬어요. 그런데 물이 너무 뜨거웠던지 아이는 불편한 듯 더 크게 울었어요. 그는 그칠 줄 모르는 울음소리에 머리가 멍멍해졌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랐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결국 아이를 침대에 내려놓고 멍하니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애를 다시 돌려줄까 아니면 어떻게든 키워볼까 고민하던 그는 결국
그 2만 원의 유혹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주머니 속 모든 돈을 털어 아기용 젖병과 분유를 사왔어요. 아이가 배가 부르고 울음을 멈추자 그제야 그는 쪽지를 꺼내 제가 남긴 연락처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라면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오랫동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많은 남자들을 봐왔기에 그와 마주 앉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달랐습니다. 몹시 쑥스러워하고 말도 더듬으며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그는 아직 밥도 안 먹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라면 2그릇,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를 시켰습니다. 나는 그와 아이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아이는 잘 먹어요? 밤에 잘 자요? 아픈 데는 없어요? 그런데 그는 날씨 이야기를 꺼냈어요. 곧 눈이 올 것 같아요. 그 대화는 자연스러운 듯 하면서도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편안한 듯 하면서도 어색함이 묻어났죠. 그때 나는 그가 아직 미혼이라는 말을 듣고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렇게 거칠고 서툰 남자가 과연 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몰려왔죠. 그는 내 표정을 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치챘는 듯이 곧바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반드시 이 아이 잘 키울게요. 잠시 후 면이 나왔고 그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그가 국수를 먹는 그 거칠지만 단순한 모습을 보며 나는 느꼈어요. 이 남자 정말 아무런 꾸밈도 없는 착한 사람 같구나. 이 남자라면 적어도 내 아이를 해치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그에게 이번 달에 2만 원 양육비를 건넸어요. 그리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왜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지 않았고 그도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옷차림만 봐도 그는 이미 짐작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제 이름은 연희입니다. 지방에서 돈 벌기 위해 아는 언니 소개로 이 도시로 오게 되었는데 결국엔 인신 매매당한 거였어요. 지금은 나이트클럽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날 일국과 헤어진 후 나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가 조금 출발하자마자 옆에 있던 한 쓰레기 같은 남자가 나를 추행하려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즉시 소리를 지르며 대응했어요. 비록 내 직업이 정당하지 않다고 해도 모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살 길이 막막하여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매달 월말이 되면 나는 꼭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했어요. 메시지에는 단 한 줄. 아빠, 동생은 계속 학교에 보내주세요. 송금 후 나는 다시 그 더럽고 혼잡한 공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 있는 걸 좋아했어요. 하루 일로 너무 지쳐서 친구를 사귈 마음조차 없었거든요. 그러나 잠깐 쉬기도 전에 호출기에서 신호가 울렸습니다. 안 봐도 사장이 나를 호출한 것임을 알 수 있었죠. 이 직업은 나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번 돈의 많은 부분을 사장에게 상납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망가져가는 몸을 끌고 다시 나이트클럽으로 향할 수밖에. 평소처럼 나는 한 남자와 방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커다란 다크서클을 이고 일을 했어요. 이 생활 익숙하다고도 할 수 없고 역겹다고도 할 수 없고 그저 무감각하게 반복되는 하루였죠. 나는 그나마 그곳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손님 중 한 남자 때문에 제 인생이 더욱더 뒤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별명이 독가시라는 그 남자는 그 동네에서 소문난 어깨였어요. 그는 나를 좋아한다고 했고 늘 보호해주려 했어요. 왕래가 잦아지자 나는 결국 그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 나는 순진하게도 아이만 있으면 아마 이 험한 곳을 벗어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쓰레기 같은 남자는 돌변했습니다. 애를 인정을 하지 않고 나를 때리기도 하면서 내가 버는 돈마저 모두 내놓으라고 강요했죠.
현실은 나를 잔인하게 내리쳤습니다. 고향집에는 여전히 먹고 살아야 할 가족이 있었어요. 나는 얼굴 말고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건 오직 남자들 틈에서 돈을 버는 것 뿐이었죠. 하지만 나는 아이를 이런 더럽고 혼란스러운 곳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여 착해 보이는 자주 다니던 포장집에 몰래 놔두고 온 것이었어요. 오늘도 이를 악물고 아이를 일국에게 맡겼습니다. 일국은 제 도움으로 집 앞에 자그마한 자전거 수리 가게를 열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분유를 끓여 보온병에 담고 아이를 대나무 바구니에 넣어 자전거 수리를 하면서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날이 힘들기는 했지만 적어도 그는 먹고 살 만큼은 벌었고 나와 아이도 간신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또 생활비를 가져와야 할 때가 되었어요. 일국은 아이를 안고 약속한 작은 식당으로 나를 찾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 어색한 공기를 깨트렸습니다. 나는 얼른 아이를 받아 안고 옷을 풀어 아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그는 맞은편에서 꼼짝 않고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이를 다시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자신은 연애할 수도 없고 나이도 이미 40이 넘었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나는 이 일을 매일 하는 내가 아이를 돌보는 건 너무 불편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싫어하고 나는 돌볼 여유도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계속 맡기려 그와 함께 일국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의 허름한 침대에 함께 누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 일을 그만두세요. 그는 내게 이 직업은 상처만 남기고 몸도 힘들다며 그만두라고 조언했습니다. 내 마음은 착잡했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 말했어요. 아니다 싶으면 저희 집으로 이사 오세요. 그러면 아이를 매일 볼 수 있고 당신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것도 없는 방법 중 하나인가. 그래서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룸사롱을 그만두고 그의 집에서 낮에는 손님 받으며 이렇게 우리는 서로 관련 없는 두 사람이 동거하게 되었어요. 일국은 여전히 길 건너에서 수리를 하며 아이를 돌보고 나는 길가에서 손님을 받다가 집으로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밤이 되어 손님이 가면 우리 세 사람은 한 침대에서 이불 하나를 나눠 쓰면서 잠을 잤습니다. 비록 삶이 고상하거나 체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처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의지하고 끼니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체면이었어요. 날마다 손님을 데려오는 나를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종종 손님 자전거의 타이어를 몰래 찌르는 행동을 했죠. 나는 그 모든 걸 눈치채고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다녀간 후면 나는 침대 시트와 수건을 깨끗한 걸로 갈아놓고 그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자신을 단정히 하고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바르며 밥까지 만들어 기다렸습니다. 평소 별일 없을 땐 우리 둘은 부부처럼 아이를 안고 시장을 다니며 옷이나 필요한 것을 사주기도 했어요. 나는 더 이상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하루를 보냈죠. 삶은 평범하고 단조롭지만 말 그대로 바쁘지도 않고 한가하지도 않은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일국은 착실하고 정직하며 평소에도 나와 아이에게 늘 잘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단지 아이를 위해 그리고 내 처지를 위해 다른 선택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조금씩 살아갔습니다. 우리 둘 다 삶에 몰려 벽에 부딪힌 사람들이었어요.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고,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그에게 말했어요. 봄이 되면 돈이 조금 모아지면 이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우리 평범하게 살면서 진짜 한 가정처럼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싶어요. 연말이 다가오자 우리는 아이를 데리고 절에 가서 향을 피우며 소원을 빌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연말 준비를 하고 시장 구경을 하며 옷과 식료품도 샀습니다. 우리는 사진관에 가서 가족 사진도 찍었어요. 그 순간 정말로 한 가정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날이 지나며 우리의 삶은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또다시 잔혹한 장난을 치듯 시련을 주었습니다. 그날 나는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독가시의 사람들이 내 손님을 막았습니다. 독가시가 찾아온 것이었죠. 그런데 놀라웠던 건 그는 예전처럼 위풍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암 말기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많이 남지 않은 삶을 생각하며 이제 아이를 돌려받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태 결혼도 못하고 이젠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느껴 가족에게 자신의 후대라도 남기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는 처음부터 그의 아이가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그가 계속 내게 달라붙으며 요구할 때 평소 온순했던 일국이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우리 대화를 지켜보았죠. 독가시는 당신 잠깐 비켜! 저리 나가 있어! 라고 했지만 일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알았어요. 그는 이제 진정한 남편이자 아버지처럼 나와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죠. 독가시가 성을 내며 달려들자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독가시는 병이 깊고 체력이 약해 일구에게 밀려 쓰러진 후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순간의 충동으로 사람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고 일국은 억울하게도 결국엔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고 감옥으로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슬프다고 했지만 한편으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옆에 없어도 절대로 아이를 버리지 말아요. 반드시 키우세요. 마치 내가 남긴 자식처럼 생각하세요.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돌아온 후 나는 아이를 안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라면집으로 갔습니다. 예전과 같이 나는 라면 2그릇을 시켰습니다. 큰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내 맞은편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고 방법 없이 나는 예전의 일거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는 아이와 함께 그 일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단속을 나선 경찰들과 마주쳤습니다. 나는 급히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당황하여 지나가던 한 남자에게 아이를 떠맡기고 도망쳤습니다. 그 후 경찰의 눈을 피해 다시 그 남자를 찾으러 갔지만 그는 이미 사라졌고 아이 역시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아 근처 서 있는 한 남자 쪽으로 달려가 혹시 내 아이를 아는 남자를 보았나요? 라고 물었지만 그 남자가 사복 경찰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자매들과 함께 거의 도망칠 뻔했지만 실패했죠. 우리는 기차에 실려 고향의 구치소로 보내졌습니다. 깜깜한 기차 안. 나는 구석에 웅크린 채로 희미하게 빛나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어렴풋이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아이를 데려간 남자가 일국처럼 착한 사람일 거라는 희망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삶의 무게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껴보셨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